조용한 밤 잠시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고 조선 산골 마을에 전해 내려오던 오래된 민담 하나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호랑이에게 잡혀가 모두가 죽었다고 여겼던 한 며느리가 사흘 뒤 뜻밖에도 비단 보따리를 들고 멀쩡히 돌아왔다는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산길에서 내려오던 여인의 모습과 그녀의 두 손에 들린 비단 보따리는 분명 꿈도 거짓도 아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해가 막 서쪽 산등성이로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빨래터 쪽에 있던 아이 하나가 산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돌아온다. 누가 돌아온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산길로 쏠리기 시작했고 잠시 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안개가 옅게 깔린 산길 아래로 분명 사흘 전 호랑이에게 잡혀갔다던 연심이 천천히 걸어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옷은 찢기지도 않았고 얼굴에는 피 한 방울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손에는 단정히 묶인 비단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듯 이름을 부른 것은 이웃 아주머니였습니다. 연심아, 살아있었느냐? 그러자 장터에서 돌아오던 사람들, 우물가에 있던 여인들, 마당에서 집단을 묶던 노인들까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놀라 입을 막았고 어떤 이는 연심의 발끝과 그림자를 번갈아 보며 진짜 사람인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저렇게 멀쩡히 돌아올 리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더구나 그녀가 들고 있는 것은 산골 가난한 집 며느리 손에 어울릴 리 없는 고운 빛이 감도는 비단 보따리였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마당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흘 내내 울지도 못하고 넋이 나가 있던 그녀는 연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오히려 겁에 질린 사람처럼 입술을 떨었습니다. 죽은 아이가 돌아온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남편 준서 역시 대문 앞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연심이 살아 돌아온 것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눈빛이 예전과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늘 조심스럽고 움츠러들어 있던 며느리의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보고 온 사람의 조용하고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연심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대문 앞에 멈춰 서서 두 손으로 들고 있던 비단 보따리를 품에서 조금 더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돌아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살아 돌아왔다는 안도보다 먼저 그 사흘 동안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마당을 덮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가 어째서 사람을 살려 돌려보냈단 말인가? 그리고 저 비단 보따리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가? 오늘의 이야기는 한국 전통 민담 속 호랑이의 상징성, 산신, 신앙, 산골 마을의 생활, 시집살이와 며느리의 인내, 그리고 두려운 존재가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고 선한 일을 알아보는 설화적 구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감성 스토리텔링입니다. 일부 인물과 장면, 대사와 사건 전개는 몰입을 위해 각색되었지만 이야기의 중심에는 조선 민담 특유의 도덕적 질서와 기이한 반전의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연심이 아직 그 비단 보따리를 손에 쥐기 전 모든 일이 시작되던 사흘 전 아침으로 돌아갑니다. 연심이 시집와 살던 집은 마을에서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산기슭 아래 초가 한 채와 조그만 밭되기,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금세 무너질 것 같은 헛간이 전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집안에는 시어머니 박 씨와 병약한 남편 준서, 그리고 며느리 연심 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성품이 나쁘지는 않았으나 몸이 약하고 기침이 잦아들릴 이나 나무 장사를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 살림의 무게는 자연스레 연심과 박 씨의 어깨 위에 함께 얹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가난이라도 누구는 그것을 묵묵히 견디고 누구는 원망의 말로 바꾸곤 합니다. 박 씨는 오랜 세월 가난과 불안 속에 살아온 탓에 마음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며느리 연심이 밉다기보다 며느리를 보면 자꾸만 자신의 기구한 팔자가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일이 늦어도 말을 곱게 하지 못했고 쌀독이 바닥을 드러낼수록 한숨 대신 날 선꾸중이 먼저 나왔습니다. 연심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대꾸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원망해도 살림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배운 사람이 바로 연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연심은 본래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까지 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벽이면 남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고 얼음장 같은 우물물로 쌀을 씻었으며 시어머니가 깨기도 전에 죽을 쑤어 상을 올렸습니다. 남편 준서가 기침을 하면 밤중에도 일어나 따뜻한 물을 데웠고 봄이면 산나물을 캐다가 말렸고 여름이면 장독대를 닦고 겨울 땔감을 아껴 썼습니다. 남들은 연심을 그저 순한 며느리쯤으로 여겼지만 사실 그녀는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용히 버티고 있는 마지막 기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박 씨는 좀처럼 며느리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심이 조용할수록 더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너는 사람이 왜 그리 맥이 없느냐. 웃지도 않고 대들지도 않고 물어도 말이 짧으니 보고 있으면 속이 더 막힌다. 연심은 그 말을 들어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때는 억울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는 며느리를 향한 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에 대한 원망도 섞여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연심은 오히려 더 조용히, 더 성실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남편 준서는 그런 연심을 볼 때마다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어머니에게 며느리에게 너무 모질게 굴지 말라고 말해보려 했지만 막상 입을 열면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쌀이 떨어지고 약값도 없는 형편에서 어머니의 거친 말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내일 끼니가 없을지 모른다는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준서는 조용히 연심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늘 내가 지켜주지 못하는 것 같구나. 그러자 연심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켜주려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말에 준서는 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날 박 씨는 쌀독 바닥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보리쌀도 얼마 남지 않았고 장에 내다 팔만한 나물도 말라있지 않았습니다. 겨울 끝자락이라 산에는 아직 푸른 것이 많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 사정도 비슷해 누구에게 꾸어올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저녁 내내 말이 없더니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뒷산 넘어 북쪽 비탈로 가면 아직 얼레지나 더덕 싹이 남아있을지 모른다. 멀긴 해도 다른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자리니 운이 좋으면 한 보따리쯤 캐올 수 있을 게다. 준서는 그 말을 듣고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쪽 산은 너무 깊습니다. 요즘 호환이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박 씨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호환. 맨날 무섭다고 움츠리고만 있으면 굶어 죽기밖에 더하겠느냐.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대낮에 조심해서 다녀오면 될 일이다. 준서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연심은 조용히 앉아 있다가 이른 새벽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실 산이 무섭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빈 쌀독을 보고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움직여야 했고 늘 그 누군가는 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 전 연심은 허름한 광주리와 작은 호미를 챙겼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에게 나물만 캐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마른 가지도 주울 수 있으면 조금 주워 오라고 덧붙였습니다. 준서는 끝내 불안한 얼굴로 따라 나섰다가
마을 어귀에서 멈춰 섰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끝까지 같이 가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연심은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돌아오겠습니다. 준서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그날 아침 공기 속에 보이지 않는 기운 하나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연심이 향한 북쪽 산길은 마을 사람들이 자주 다니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초입까지는 익숙했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면 키 큰 소나무와 바위들이 길을 가리고 바람이 골짜기 사이를 돌아 나와 사람 목소리처럼 들리곤 했습니다. 연심은 겁을 누르기 위해 속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더덕싹을 찾고 마른 나뭇가지를 묶고 해가 중천에 오르기 전 돌아오는 것. 그녀는 괜히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짐승보다도 먼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라는 말을 예전에 친정어머니에게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봄의 산은 아직 쓸쓸했지만 곳곳에 살아날 준비를 하는 기운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위 아래에는 어린 더덕잎이 움트고 있었고 양지 바른 곳에는 이름 모를 풀잎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연심은 한동안 나무를 캐며 마음을 놓았습니다. 광주리 바닥이 조금씩 차오르자 시어머니의 꾸중도 빈쌀떡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 바람이 뚝 끊긴 듯 산이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새소리도 멎고 멀리서 들리던 계곡물 소리마저 순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연심은 손에 들고 있던 나무를 잠시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주 선 바위 너머 짙은 솔그늘 사이로 커다란 줄무늬 하나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심은 처음에 그것이 정말 호랑이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조용했고 너무 또렷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전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것처럼 위험 있는 몸집의 호랑이가 그녀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눈빛이었습니다. 사나운 굶주림보다는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분하고 깊은 눈이었습니다. 연심은 비명을 지르지도 도망치지도 못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그녀의 손에서 호미가 조용히 미끄러져 흙 위에 떨어졌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런 순간에는 목숨부터 생각할 것입니다. 연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자기 자신보다 집안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돌아가지 못하면 준서는 또 기침을 참고 밭에 나가려 할 것이고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울지도 못한 채 마을 사람들 눈치를 볼 것이다. 어쩌면 저들은 내가 게을러 산에서 시간을 끌다 변을 당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자 연심은 오히려 기묘하게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모으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잡아가실 거라면 부디 우리 집에는 해를 주지 말아 주십시오. 그 말이 끝나자 호랑이는 으르렁거리지도 달려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몸을 돌려 몇 걸음 앞서 걷다가 다시 고개를 돌려 연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따라오라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연심은 숨을 삼켰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이상하게도 저 눈빛을 거스를 수 없다는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멀리서 굵은 나뭇가지 하나가 뚝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심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고 그 틈을 놓치지 않겠다는 듯 호랑이가 다시 한번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속 더 깊은 곳으로 이어지는 길이 안개 사이로 가느다랗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해가 기울 때까지 연심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박씨도 조금 늦어지는 것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산 뒤로 넘어가고 마을의 저녁 연기가 피어오를 무렵에도 며느리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자 준서는 결국 횃불을 들고 몇몇 이웃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연심이 나무를 캐다 두고 간 광주리와 호미는 중턱에서 곧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 흙바닥에는 사람 발자국과 함께 누구라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큰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호랑이 발자국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함께 갔던 사람들 누구도 더 크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모두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박 씨는 마당 한복판에 주저앉아 가슴을 쳤습니다. 평소 그렇게 모질던 사람도 막상 며느리가 산에서 사라졌다는 말을 듣자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준서는 말없이 장독대 옆에 앉아 날이 밝을 때까지 한 번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산을 조금씩 뒤졌지만 연심의 옷자락 하나 찾지 못했습니다. 피 묻은 흔적도 없고 찢긴 천조각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은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산이 사람 하나를 통째로 삼켜버린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웃들은 낮게 수군거렸습니다. 호랑이에게 끌려간 이는 대개 그날로 끝이다. 사흘이 지났다면 더는 가망이 없다. 그렇게 모두가 연심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여긴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마을 어귀 아이가 산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돌아온다. 누가 돌아온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 말을 헛것본 소리로 여겼지만 곧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개가 내리는 산길 아래로 분명 사흘 전 호랑이에게 잡혀갔던 연심이 천천히 걸어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상처 하나 없이 살아 있었고 두 손에는 곱게 묶인 비단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쪽 숲 그림자 속에는 잠시였다가 사라지는 커다란 줄무늬 하나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연심은 처음에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호랑이는 앞서 걷고 있었고 연심은 몇 걸음 뒤에서 떨리는 다리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도망칠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다른 길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뒤돌아볼 때마다 으르렁거리지 않았고 이빨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깊고 차분한 눈으로 연심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무섭게 끌고 가는 짐승이라기보다 어디론가 데려가야 할 사람을 확인하는 사자 같았습니다. 산길은 점점 깊어졌고 마을에서 들리던 개 짖는 소리도 사람의 목소리도 모두 멀어졌습니다. 연심은 품속에서 작은 염주처럼 만지던 헝겊 매듭을 꼭 쥐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시집 올 때 쥐어준 낡은 매듭이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을 때 연심은 이상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호랑이가 지나간 자리에는 풀잎이 크게 눕지 않았고 마른 가지도 거의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짐승이 움직이는데도 산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 전체가 그 호랑이에게 길을 내어주는 듯 했습니다. 연심은 그제야 어릴 적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깊은 산의 호랑이는 모두 같은 호랑이가 아니다. 어떤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는 짐승이고 어떤 호랑이는 산신의 뜻을 전하는 사자다. 물론 그런 이야기는 민담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의 호랑이는 분명 평범한 짐승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심은 두려움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의문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호랑이는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것일까? 해가 기울 무렵 안개 사이로 작은 초가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사람이 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초가는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낮은 처마 아래에는 말린 약초가 걸려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작은 샘물이 흘렀습니다. 호랑이는 초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연심을 한번 바라본 뒤 마당 한쪽 바위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 순간 초가 문이 삐걱 열리더니 백발의 노파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파는 회색 한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이상할 만큼 맑았습니다. 그녀는 연심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기다린 사람을 맞이하듯 말했습니다. 왔구나.
연심은 당황하여 바닥에 엎드리듯 절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길을 잃은 사람입니다. 부디 살려주십시오. 노파는 호랑이를 흘끗 보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길이 너를 데려온 것이다. 연심은 그 말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노파는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초가 안은 바깥보다 따뜻했습니다. 작은 화로 위에는 약초 냄새가 나는 물이 끓고 있었고 벽에는 말린 풀과 오래된 보따리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연심은 겁을 먹은 채 문 가까이에 앉았습니다. 노파는 따뜻한 물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마셔라. 오늘 내가 겁을 많이 먹었구나. 연심은 물그릇을 받았지만 쉽게 마시지 못했습니다. 노파는 말했다. 두려워할 것은 호랑이가 아니다. 때로는 사람의 마음이 호랑이보다 더 사납다. 노파는 연심을 한참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너는 왜 산에 올라왔느냐? 연심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 부족해 더덕과 나무를 캐러 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북쪽 비탈에 가보라 하셨습니다. 노파는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그 말을 원망했느냐? 연심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지도 몰랐고 원망했다고 말하면 시어머니를 나쁘게 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 연심은 낮게 말했습니다. 무섭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원망하려 해도 집에 쌀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어머니 마음이 편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가지 않으면 누군가는 굶을 테니 갔습니다. 노파의 눈빛이 잠시 깊어졌습니다. 호랑이는 마당에서 조용히 꼬리를 움직였습니다. 노파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은 여기서 묵어라. 다만 이 집에 머무는 동안 3가지 일을 해야 한다. 연심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을 하면 집으로 돌려보내 주십니까? 노파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로에 장작 하나를 더 넣고 말했습니다. 산은 아무에게나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 내가 돌아갈 사람인지 이 산에 묻힐 사람인지는 내 마음이 보여줄 것이다. 연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나 노파의 말투에는 협박보다 시험에 가까운 기운이 있었습니다. 연심은 두 손을 모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노파는 조용히 첫 번째 일을 일러주었습니다. 오늘 밤 뒤뜰에 항아리 3개를 씻어두어라. 단 안에 든 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 연심은 노파가 가리킨 뒤뜰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항아리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겉은 흙과 이끼로 더러웠고 뚜껑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연심은 처음에 단순히 항아리를 닦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자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첫 번째 항아리에는 맑은 물이 담겨 있었고 두 번째 항아리에는 오래된 곡식 껍질 같은 것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항아리에는 검은 흙과 작은 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더러운 것을 모두 버리고 새 물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파는 분명 안에 든 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연심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항아리 안의 것을 함부로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러워 보여도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연심은 먼저 항아리 겉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물은 따로 퍼내어 작은 나무 그릇에 담아두고 곡식 껍질과 흙과 돌도 각각 헝겊 위에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속을 씻은 뒤 다시 원래 담겨 있던 것을 그대로 돌려놓았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산속 물은 손이 아릴 만큼 시렸습니다. 그래도 연심은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시집에서 매일 하던 일에 비하면 이상하긴 해도 못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노파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물었습니다. 왜 더러운 것을 버리지 않았느냐? 연심은 대답했습니다. 어르신께서 버리지 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러워 보여도 주인이 버리지 말라 한 것에는 까닭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노파는 낮게 웃었습니다. 노파는 말했다. 첫 번째 항아리의 물은 오래전 목마른 사람을 살린 물이고 두 번째의 곡식 껍질은 굶주린 이에게 남은 마지막 양식의 흔적이며 세 번째의 흙과 돌은 누군가가 집을 짓던 자리에서 가져온 것이다. 사람들은 겉이 더럽다고 쉽게 버리지만 어떤 것은 오래된 은혜의 흔적이다. 연심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시집살이를 하며 오래되고 낡은 것들을 많이 버리지 못했습니다. 헌 옷도 기워 입고 부서진 그릇도 곡식을 담는 데 쓰고 남은 국물도 다음 끼니에 보태곤 했습니다. 가난해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노파의 말은 조금 달랐습니다. 오래된 것에는 때로 기억과 은혜가 함께 담긴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호랑이는 마당 밖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일을 마친 뒤 노파는 연심에게 작은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방에는 낡은 이불 한 채와 작은 등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연심은 그제야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호랑이에게 잡혀갔으니 이미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상한 초가에서 노파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지금 자신을 찾고 있을까? 준서는 무사할까? 시어머니는 자신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할까? 연심은 원망과 걱정 사이에서 오래 뒤척였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호랑이가 초가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숨소리는 공포스럽기보다 깊은 산이 밤새 숨 쉬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둘째 날 아침 연심이 눈을 떴을 때 노파는 이미 마당에서 약초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안개는 초가 지붕 아래까지 내려와 있었고 호랑이는 샘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파는 연심에게 둘째 일을 일러주었습니다. 저기 산비탈 아래에 쓰러진 새 한 마리가 있다. 날개가 다쳤으니 데려와 보살펴라. 다만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연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다친 새를 보고 먹을 생각을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녀 역시 전날 아침 이후 제대로 먹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파의 말은 분명했습니다. 보살피되 해치지 말 것. 연심은 작은 헝겊을 들고 산비탈로 내려갔습니다. 산비탈 아래에는 정말 작은 산새 한 마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날개 하나가 축 처져 있었고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심은 조심스럽게 새를 감싸 안았습니다. 새는 처음에 겁을 먹고 퍼덕였지만 곧 그녀의 손안에서 가만히 숨을 쉬었습니다. 연심은 문득 자기 처지가 그 새와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낯선 산속에 떨어져 누구에게 잡혀갈지 모르는 작은 목숨. 그녀는 새를 품에 안고 초가로 돌아왔습니다. 노파는 아무 말 없이 약초 몇 잎을 건넸습니다. 연심은 약초를 찧어 새의 날개에 얹고 따뜻한 물을 조금씩 묻혀주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그녀는 새를 먹을 거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약한 것을 해치면 당장은 배가 찰지 몰라도 마음이 더 굶을 것 같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 무렵 노파는 연심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배가 고프지 않으냐? 연심은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고픕니다. 노파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새를 먹지 않았느냐? 연심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살고 싶지만 저 새도 살고 싶을 것입니다. 제가 힘이 조금 더 있다고 해서 약한 것을 제 배로 삼으면 산이 저를 어찌 보겠습니까? 노파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샘물가에 있던 작은 바구니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삶은 감자 몇 개와 산열매가 담겨 있었습니다. 먹어라. 배고픈 사람이 약한 것을 해치지 않았으니 산도 너를 굶기지는 않을 것이다. 연심은 두 손으로 바구니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호랑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마치 두 번째 시험이 끝났음을 아는 듯 했습니다. 둘째 날 오후 노파는 연심에게 잠시 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연심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초가 마당에 낙엽을 쓸고 샘물 주변의 돌을 정리하고 말린 약초가 비에 젖지 않게 처마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노파는 그런 연심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너는 일을 시키지 않아도 손이 먼저 움직이는구나. 연심은 조금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에서도 늘 그리 살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더 무거워져서요. 노파는 물었습니다. 집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더냐? 연심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해합니다. 시어머니는 모진 말을 하시지만 살림이 어려워 그러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파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서운하지 않으냐? 연심은 대답했습니다. 서운합니다. 그러나 서운하다고 해서 제가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파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산속에 사는 이상한 늙은이처럼 보였는데 그 순간만큼은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하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노파는 연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억울할 때 본 모습이 드러난다. 배부를 때 착한 사람은 많지만 굶주리고 무시당하고 두려울 때도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연심은 그 말에 뭐라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특별히 착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할 수 있는 일을 해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노파는 마치 그 모든 시간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마지막 일이 남았다. 그것을 마치면 내가 이 산에 왜 불려왔는지 알게 될 것이다. 둘째 날 밤은 첫날보다 더 깊고 고요했습니다. 연심은 초가 방 안에서 닫힌 새가 숨 쉬는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새는 조금 기운을 차렸지만 아직 날 수는 없었습니다. 노파는 방 밖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었고 호랑이는 마당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연심은 문틈으로 호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무섭기는 했지만 처음처럼 죽음의 그림자로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저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려 했다면 이미 그랬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을까? 그때 노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이 있구나. 연심은 놀라 문 밖을 보았습니다. 노파는 그녀를 보지 않고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묻지 않아도 된다. 내일이면 알게 될 것이다. 셋째 날 새벽 노파는 연심을 초가 뒤편에 오래된 바위문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바위에는 사람 손으로 판 것 같지 않은 틈이 있었고 그 안쪽에서는 희미한 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바위문 앞에 앉아 꼬리 끝으로 땅을 한번 쳤습니다. 노파는 연심에게 말했다. 마지막 일은 이 안에 있다. 안으로 들어가면 비단 보따리 셋이 놓여 있을 것이다. 하나는 가장 크고 화려하며 하나는 적당히 묵직하고 하나는 낡은 천에 쌓여 작고 볼품없다. 너는 그중 하나만 들고 나와야 한다. 연심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골라야 합니까? 노파는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이 고르는 것이 곧 내 길이다. 그리고 가장 탐나는 것이 항상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연심은 바위문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금빛은 따뜻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산속 초가도 신비로운 노파도 사람을 해치지 않는 호랑이도 이미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바위 안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광경은 더욱 기이했습니다. 노파는 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도 그저 조용히 앉아 연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심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준서도 시어머니도 마을도 내가 죽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은 뒤 연심은 바위 틈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습니다.
안쪽은 굴처럼 어두울 줄 알았지만 의외로 희미한 빛이 벽을 따라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위 안쪽 작은 공간에는 정말 3개의 보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따리는 크고 화려했습니다. 붉은 비단과 금실로 쌓여 있었고 보기만 해도 귀한 물건이 담겨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보따리는 푸른 비단으로 쌓여 있었고 크기는 적당했지만 손에 들면 묵직할 듯 보였습니다. 세 번째 보따리는 가장 작았습니다. 낡은 누런 천으로 쌓여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얼핏 보아서는 가장 보잘것없었습니다. 연심은 새 보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노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마음이 고르는 것이 곧 내 길이다. 그리고 가장 탐나는 것이 항상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연심도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길이 간 것은 당연히 가장 큰 보따리였습니다. 저 안에 곡식이나 돈이 들어있다면 집안의 굶주림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단이 가득 들어있다면 팔아서 준서의 약값도 마련하고 시어머니의 걱정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연심은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크고 화려한 보따리는 분명 탐났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너무 큰 것을 쉽게 주려는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산에 끌려온 까닭이 단지 큰 재물을 얻기 위해서일까? 만일 그렇다면 노파는 왜 항아리를 닫게 하고 다친 새를 돌보게 했을까? 연심은 조용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푸른 보따리는 첫 번째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았습니다. 집으로 들고 내려가도 사람들이 의심은 하겠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을 듯 했습니다. 연심은 한참 동안 그 보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적당한 것을 고르는 것이 욕심 없는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적당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연심은 자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집안의 허기를 채우는 것인가? 시어머니에게 인정받는 것인가? 아니면 이 산이 내게 보여주려는 뜻을 제대로 알아차리는 것인가? 그녀는 두 번째 보따리에서도 손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심은 가장 작고 낡은 보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볼품없고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보따리 앞에 앉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낡은 천의 매듭은 오래전에 누군가 정성껏 묶은 듯 했고 천 끝에는 빛바랜 실이 단단히 감겨 있었습니다. 연심은 첫날 닦았던 세 번째 항아리의 흙과 돌을 떠올렸습니다. 겉으로 더러워 보여도 오래된 은혜의 흔적일 수 있다는 노파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연심은 천천히 작은 보따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손바닥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제게 허락된 것이 있다면 가장 먼저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부터 살피겠습니다. 연심이 작은 보따리를 들고 바위문 밖으로 나오자 노파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바위 옆에 앉아 꼬리를 천천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연심의 손에 들린 보따리를 보더니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그것을 골랐느냐? 연심은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큰 것은 탐이 났습니다. 두 번째 것은 제 형편에 맞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첫날 어르신께서 더러워 보이는 것에도 오래된 은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보따리는 가장 볼품 없어 보였지만 누군가 오래 지켜온 물건 같았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노파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고른 것은 재물이 아니라 기억이다. 노파는 연심에게 보따리를 열어보라 했습니다. 연심은 조심스럽게 낡은 천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안에는 뜻밖에도 비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겉은 낡았지만 안쪽에는 고운 비단 한 필과 작은 은장도 그리고 오래된 나무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무패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만 연심은 제대로 읽을 수 없었습니다. 노파는 그것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래전 내 시댁의 조상이 이 산에서 길을 잃은 노인을 구한 일이 있었다. 굶주린 노인에게 물을 주고 밤새 업고 내려가 목숨을 살렸다. 그 노인이 남긴 은혜가 이 산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그 집안은 가난해졌고 사람들은 은혜보다 원망을 먼저 말하게 되었다. 연심은 놀라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시댁 조상이여.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집안은 본래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한때 산길을 지나는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않는 집이었다. 그러나 가난이 오래되자 마음도 메말라갔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원망만 남았다. 연심은 시어머니 박씨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매일 거친 말을 하던 시어머니도 어쩌면 오래된 가난과 두려움 속에서 은혜를 잊고 살아온 사람일지 몰랐습니다. 노파는 비단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그때 남겨진 보은의 물건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고 원망 속에서도 선한 손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만 돌아간다. 연심은 은장도와 나무패를 다시 살폈습니다. 은장도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갈했고 나무패는 세월을 견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노파는 말했다. 은장도는 내 몸을 해치기 위한 물건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는 뜻이다. 사람의 말이 너를 베어도 너 자신까지 버리지 말라는 뜻이다. 나무패는 내 집안이 과거에 베푼 은혜의 증표다. 마을에 내려가면 이 물건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연심은 두 손으로 보따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지금껏 자신은 그 집에서 늘 모자란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산은 오히려 그녀에게 집안의 오래된 은혜를 되찾아 갈 사람이라는 역할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새 보따리의 의미를 알려주었습니다. 가장 큰 보따리에는 겉만 화려한 돌이 들어 있었다. 욕심으로 집어들면 짐만 무거워졌을 것이다. 두 번째 보따리에는 쓸만한 곡식이 조금 들어 있었다. 당장 배고픔은 덜 수 있었겠지만 오래된 진실은 얻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고른 세 번째 보따리에는 겉으로 낡아 보이나 오래된 은혜와 증표가 들어 있었다. 사람은 어려울수록 크고 화려한 것을 먼저 보게 된다. 그러나 진짜 살 길은 작고 낡은 것 안에 숨어 있을 때가 많다. 연심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는 그녀를 잡아먹기 위해 데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잊힌 은혜를 되찾을 사람을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노파는 작은 보따리를 다시 단단히 묶어 연심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돌아가거라. 연심은 놀라 물었습니다. 정말 집으로 돌아가도 됩니까? 노파는 말했다. 내 마음은 이미 길을 골랐다. 산이 너를 더 붙잡을 까닭이 없다. 연심은 문득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사흘 동안 두려움과 기이함 속에 있었지만 노파의 말은 이상하게 친정어머니의 목소리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깊이 절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합니까? 노파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가 갚을 은혜가 아니다. 내가 가져갈 은혜다. 다만 내려가거든 내가 본 것을 모두 말하지 말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만큼만 말하여라. 기이한 일은 너무 많이 드러내면 복이 아니라 화가 되기도 한다. 연심이 초가 밖으로 나오자 호랑이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거대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이제 연심은 그 눈을 조금은 마주 볼 수 있었습니다. 노파는 말했다. 이 아이가 길을 잃지 않게 데려다 주어라. 호랑이는 대답하듯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연심은 보따리를 품에 안고 호랑이 뒤를 따랐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와 달랐습니다. 안개가 갈라지듯 길이 열렸고
가파른 비탈도 이상하게 발이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연심은 뒤돌아 초가를 보려 했지만 어느 순간 산속 초가는 안개 속에 사라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호랑이는 내내 연심보다 몇 걸음 앞서 걸었습니다. 가끔 멈춰 서서 그녀가 따라오는지 확인했고 험한 바위길 앞에서는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연심은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호랑이를 사람 잡아먹는 짐승으로만 기억하겠지. 하지만 내가 본 것은 달랐다. 산속의 호랑이는 때로 사람보다 더 조용히 사람의 마음을 보았다. 그녀는 그 사실을 모두에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일 호랑이가 산신의 사자라 말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자세히 말하면 오히려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연심은 노파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만큼만 말하여라.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연심은 익숙한 산길 아래쪽에 다다랐습니다. 멀리 마을에 굴뚝 연기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돌아왔구나. 정말 돌아왔구나. 호랑이는 마을이 보이는 지점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연심을 돌아보았습니다. 연심은 말없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 사람의 말인지 산에게 하는 말인지 호랑이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숲 그림자 속으로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기 전 연심은 그 뒤편에 순간적으로 누군가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흰 머리의 노파 같기도 하고 산등성이의 그림자 같기도 했습니다. 연심은 비단 보따리를 두 손으로 꼭 안고 마을길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사흘 전 산에 오를 때의 연심은 빈 광주리와 두려운 마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비단 보따리와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산속의 기억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가 가까워지자 빨래터에 있던 아이가 그녀를 가장 먼저 보았습니다. 아이는 눈을 크게 뜨더니 뒤로 넘어질 듯 놀라 소리쳤습니다. 돌아온다. 누가 돌아온다. 그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습니다. 연심은 그들의 시선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그녀를 사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사흘 전 호랑이 발자국과 함께 사라진 며느리가 상처 하나 없이 돌아왔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고 노인 하나는 연심의 발밑 그림자를 확인했습니다. 누군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산신이 돌려보낸 것인가? 또 다른 이는 말했다. 아니면 호랑이가 혼을 빼앗지 못한 것인가? 연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단 보따리를 단단히 품에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사흘 동안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저 보따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대문 앞에 이르자 박 씨가 마당에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보자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보고도 반가움보다 두려움이 먼저 찾아온 듯 했습니다. 연심아, 내가 정말 연심이냐? 연심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저입니다. 준서는 대문 기둥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연심은 남편을 보자 잠시 눈물이 차올랐지만 마을 사람들 앞에서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노파가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드러내지 말 것. 그래서 연심은 다만 말했습니다. 산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으나 돌아오라 하신 뜻이 있어 돌아왔습니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더 술렁였습니다. 돌아오라 하신 뜻이라니. 누가 그런 뜻을 내렸단 말인가?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보따리는 무엇이냐?
연심은 대답하기 전 잠시 비단 보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낡은 천으로 쌓인 작은 보따리는 마을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실망한 듯 했고 어떤 이는 오히려 더 불안해했습니다. 연심은 말했다. 산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 것이기 전에 이 집안이 오래전에 잊은 것이라 하셨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잊은 것. 그 말은 그녀의 가슴 한쪽을 이상하게 찔렀습니다. 연심은 마루 위에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연심은 낡은 매듭을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움직일 때마다 마당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준서는 그녀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앉았고 박 씨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보따리만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문 밖에 빽빽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천이 풀리자 안쪽에서 고운 비단 한 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산골 가난한 집에서는 평생 만져보기 어려운 빛깔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심은 비단보다 그 옆에 놓인 오래된 나무패를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나무패를 본 순간 대문 밖에 서 있던 가장 늙은 마을 어른 하나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이 집안에 얽힌 잊힌 은혜의 표식이었다. 나무패를 본 마을 어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노인이었고 젊은 시절부터 산길과 집안 족보 이야기를 많이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나무패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얻었느냐? 연심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산에서 받았습니다. 노인은 더 가까이 다가와 나무패를 살폈습니다. 글자는 오래되어 희미했지만 나무에 결 새겨진 무늬, 한쪽 귀퉁이에 난 불그스름한 얼룩까지 분명 기억 속의 물건과 같았습니다. 노인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이 집안 어른이 산에서 사람을 구하고 받은 은혜패다. 오래전에는 이 집 대들보 위에 걸려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느 해 사라졌다고 했지. 박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을 노인은 천천히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주 오래전 박 씨 집안의 선조가 눈 내리던 겨울 산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 노인은 굶주리고 얼어붙어 거의 숨이 끊어질 지경이었고 사람들은 모두 호랑이가 나온다며 산길을 피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의 선조는 노인을 그냥 두고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고 밤새 등에 업고 산을 내려와 집에서 물과 죽을 먹여 살렸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노인은 홀연히 사라졌지만 떠나기 전 나무패 하나와 작은 보따리를 남기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 집이 언젠가 가난으로 마음까지 메마를 때 산이 그 은혜를 기억하리라. 노인은 거기까지 말하고 연심이 들고 온 보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오래전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희미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집안 어른들이 가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산에서 받은 은혜패가 있었다. 그것이 사라진 뒤 집안 복도 함께 약해졌다. 박 씨는 그 이야기를 그저 늙은이들의 허튼 소리로 여겼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 세월 속에서 그런 나무패가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잊힌 나무패가 사흘 전 호랑이에게 잡혀갔다고 여겼던 며느리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박 씨는 연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며느리가 단순히 산에서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이 잊고 있던 무언가를 품고 돌아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심은 나무패 옆에 놓인 비단 한 필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산골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비단은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았지만 은은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손으로 만지면 물처럼 부드러울 것 같았고 색은 오래된 햇빛을 머금은 듯 했습니다. 마을 노인은 말했다. 예전 이야기에는 작은 비단 보따리도 함께 있었다고 들었다.
하지만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했지. 누가 팔아버렸다는 말도 있었고 도둑 맞았다는 말도 있었다. 연심은 노파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고 원망 속에서도 선한 손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만 돌아간다. 그녀는 그 말을 모두에게 그대로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산에서는 이것이 오래된 은혜의 물건이라 하셨습니다. 비단 옆에는 작은 은장도도 놓여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것을 보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은장도는 예전부터 집안 여자들이 마음을 지키는 상징처럼 여겨온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심이 가져온 은장도는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날카로움보다 오랜 세월 조용히 품어온 약속처럼 보였습니다. 연심은 노파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해치라는 뜻이 아니라 제 마음을 버리지 말라는 뜻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말에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씨는 한순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며느리에게 던진 모진 말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말도 사람의 마음을 베는 칼이 될 수 있음을 그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산에서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연심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노파의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만큼만 말하여라. 그래서 연심은 깊은 산속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알려주셨다고만 말했습니다. 박 씨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쉽게 캐묻지 않았습니다. 호랑이에게 잡혀갔던 며느리가 사흘 만에 돌아온 일 자체가 이미 사람의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연심의 발을 바라보았습니다. 산길을 사흘이나 헤매고 왔는데도 이상하게 큰 상처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며느리의 얼굴에는 이전에 없던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 고요함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연심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호랑이에게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살 길을 얻었고 돌아오라는 뜻을 받아 돌아왔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제가 감히 모두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보따리는 제 욕심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이 오래전에 베푼 은혜가 돌아온 것이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산신의 보은이라 했고 누군가는 호랑이가 산신의 심부름을 한 것이라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연심을 거짓말쟁이라 말하지 못했습니다. 비단과 은장도 나무패가 눈앞에 있었고 늙은 마을 어른이 그 나무패의 사연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서 결국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보며 울먹였습니다. 내가 너를 산으로 보냈다. 호환이 있다는 말도 들었는데 빈쌀독이 무섭다는 핑계로 너를 보냈다. 내가 사라진 뒤에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았다. 연심은 놀라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내가 들어야 한다. 너는 이 집에 와서 늘 일했고, 늘 참았고, 늘 먼저 움직였다. 그런데 나는 내가 고마운 줄 모르고 가난한 내 속을 너에게 풀었다. 호랑이가 너를 잡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산으로 밀어넣은 것이나 다름없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박 씨의 말은 변명이 아니라 처음으로 드러난 진심이었습니다. 준서도 연심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잘못했다. 어머니와 당신 사이에서 늘 마음만 미안해하고 정작 당신을 지키지 못했다. 당신이 산에 가겠다고 했을 때도 몸이 약하다는 핑계로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다. 연심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서의 눈에는 사흘 동안 잠 못 이룬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나간 일을 모두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제가 혼자 견디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는 당신의 침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 말에 연심은 처음으로 조금 눈물을 보였습니다. 산에서 돌아온 뒤에도 참았던 감정이 그 한마디에 조용히 풀려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단을 팔면 적지 않은 돈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연심은 그 자리에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 씨와 준서에게 말했습니다. 이 비단은 당장 배를 채우기 위해 모두 팔아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산에서 받은 것이니 먼저 집안이 바로 서는 데 써야 합니다. 마을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이런 물건은 욕심으로 쓰면 복이 머물지 않는다. 결국 비단 일부는 준서의 약값과 겨울 식량을 마련하는 데 쓰고 일부는 집안 대들보 위에 나무패와 함께 모셔두기로 했습니다. 은장도는 연심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그것을 며느리의 손에서 빼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고 산이 준 물건이다. 내가 지니거라. 연심의 이야기는 곧 주변 마을로 퍼졌습니다. 어떤 이는 호랑이가 며느리를 잡아갔다가 산신의 명을 받고 돌려보냈다고 했고, 어떤 이는 며느리의 착한 마음이 호랑이의 입도 막았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산속 노파가 사실은 오래전 은혜를 입은 산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졌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호랑이는 그날 연심을 해치지 않았고 연심은 비단 보따리를 들고 돌아왔으며 그 보따리에는 집안이 잊고 있던 은혜의 증표가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산길을 지날 때마다 숲 그림자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저기 어디엔가 연심을 데려갔던 호랑이가 있을까? 어른들은 아이들을 꾸짖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 박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까지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굳은 말투가 하루아침에 부드러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녀는 며느리에게 모진 말을 뱉기 전 한 번 더 숨을 골랐습니다. 쌀독이 비었을 때도 이제는 연심 탓부터 하지 않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혼자 명령하듯 말하지 않고 함께 의논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연심이 새벽부터 부엌일을 하자 박 씨는 조용히 나무 한 단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내가 불을 지피마. 연심은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는 민망한 듯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산에서 돌아온 사람을 또 혼자 일하게 하면 호랑이가 나를 혼내러 올지도 모르지 않느냐. 말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예전과 다른 미안함과 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서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몸이 약해 큰일은 오래 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연심이 산에 갈 일이 생기면 꼭 함께 가려 했고 어머니가 거친 말을 하려 하면 조심스럽게 말을 돌렸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연심이 말없이 참는 것을 더 이상 미덕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준서는 연심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힘든 일은 없었소. 예전 같으면 연심은 괜찮다고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허리가 조금 아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혼자 산에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말해주어 고맙소. 연심은 그 말이 이상하게 낯설고도 따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밤이 깊으면 산등성이에서 호랑이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뒤로 마을에 큰 호화는 없었습니다. 소나 염소가 사라지는 일도 드물었고 산길을 지나는 사람들도 예전보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산에 오를 때 작은 떡이나 물 한 그릇을 바위 아래에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호랑이를 달래기 위한 것인지 산신에게 감사하기 위한 것인지는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연심은 가끔 그 산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그 초가를 찾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무리 길을 찾아도 같은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은 한 번 열린 길을 아무에게나 다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나무패는 집안 대들보 아래 작은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박 씨는 먼지를 닦고 준서는 작은 선반을 만들었습니다. 연심은 비단의 한 조각으로 나무패를 감싸두었습니다. 마을 노인은 그것을 보며 말했다. 은혜는 받았을 때보다 잊지 않을 때 오래간다. 연심은 그 말을 오래 마음에 담았습니다. 예전에는 은혜라는 말이 자신과는 먼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집살이 속에서 자신은 늘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에서 돌아온 뒤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베푼 작은 선의도 산과 세월 어딘가에 남아있다가 언젠가 뜻밖의 길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비단 보따리 이야기를 여러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이는 욕심 부리지 않으면 복이 온다고 했고, 어떤 이는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면 산도 그냥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호랑이를 무조건 두려워하기보다 산의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심에게 그 보따리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특별해서 받은 상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완전히 잃지 말라는 당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가끔 은장도를 꺼내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날카로운 물건이었지만 그것은 누군가를 찌르기 위한 칼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울 같았습니다. 말에 베어도 자신을 미워하지 말 것. 가난에 눌려도 선한 손을 놓지 말 것. 그것이 산에서 받아온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국 전통 민담 속 호랑이의 상징성, 산신, 신앙, 산골 마을의 생활, 시집살이와 며느리의 인내, 그리고 두려운 존재가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고 선한 일을 알아보는 설화적 구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역사 감성 스토리텔링입니다. 한국 민담에서 호랑이는 단순한 맹수로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리석은 존재로 희화화되기도 하고, 때로는 산신의 사자처럼 신령한 존재로 나타나며 때로는 인간의 욕심과 선함을 시험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산은 두려움의 공간인 동시에 기이한 만남과 깨달음이 일어나는 경계의 공간으로 자주 그려집니다. 이 이야기에서 연심이 겪은 사흘은 공포의 시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오래된 은혜가 시험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부 인물과 장면, 대사, 사건 전개는 몰입을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 마을에서는 해질 무렵 산길에 안개가 내려오면 아이들이 연심의 이야기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호랑이에게 잡혀간 며느리가 사흘 뒤 비단 보따리를 들고 돌아왔다는 이야기. 그러나 나이 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들려주었습니다.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잊힌 은혜를 돌려줄 사람을 데려간 것이라고. 그리고 가장 큰 복은 화려한 보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고 낡은 것의 뜻을 알아보는 마음에 있다고 말입니다. 연심은 그 뒤로도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모든 것을 혼자 참지는 않았습니다. 박 씨도 준서도 마을 사람들도 그녀를 이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산등성이에서 낮고 깊은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연심은 두려워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오래전 산속에서 자신을 집으로 돌려보내준 존재에게 감사 인사를 올리듯이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조선의 산길과 마을, 기이한 반전과 따뜻한 보온이 담긴 민담을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